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남자이고, 현재는 서울에서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내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시작하게 된 음식점인데, 지금은 처제와 단둘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네요. 정말 남들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법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제게 일어나게 되었죠. 사실 저는 주변 누구보다도 착하지 못한 그런 삐뚤어진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몸이 정말 허약한 체질이었습니다. 흔히 생각하시는 약골의 얼굴도 못난 탓에 저도 모르게 학창시절 내내 왠지 모를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사람을 기피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더 사람을 기피하게 된 것도 처음 짝사랑하게 된 여자에게서 너무 아픈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중학교 때였는데 그 당시 담임 선생님의 지시로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짝을 바꿔서 앉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짝사랑하는 그녀와의 짝이 되기만을 항상 바라였었고 결국에는 제 바램대로 제게 설렘을 주던 그녀와 짝이 되었습니다. 속으로 만세를 부를 정도로 너무 기쁘고 행복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기적인 저 혼자만의 행복이고 생각이었더라고요. 저도 그때 당시에는 제 주제를 파악 못했었나 봅니다. 대놓고 노골적으로 저를 비난하고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학교가 마칠 시간에 견출지를 건네어 주다가 실수로 손이 닿고 말았습니다. 근데 얼른 피하듯이 하더니 더럽고 짜증난다는 듯이 행동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성인이 되어서까지 트라우마로 인해서 30 초반이 될 때까지 여자에 대한 거부감으로 단 한 번의 연애도 하지를 않고 살았죠. 물론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외모적으로도 자신감이 생겨갔고 나름대로 저와 사귀고 싶다는 표현을 했던 여자들도 있었으니깐요. 하지만 기억 속에 그 일 이후로부터 제 마음은 너무 굳게 닫혀서 열릴 생각을 하질 못했던 거죠. 아무튼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이렇게 편하게 혼자 살아가려고 했었습니다.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고 굳이 결혼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를 못했었거든요. 남들처럼 집안이 화목하거나 그렇지도 못해서 가족에 대한 중요성도 와닿지 못했었고 요즘에는 일부러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가려는 사람들도 많은 시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미래에 대한 생각도 별로 없었고 그냥 그저 그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월요일 무거운 몸을 이끌고 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집기 하나도 빠짐없이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5년 동안 다니던 회사였기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진심으로 꿈을 꾸는 건가라는 생각으로 머리가 멍했고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황당해서 뭐지 싶은 마음에 전화기를 꺼내는데 뒤이어 직원들이 하나둘씩 출근을 하더라고요. 사태 파악을 하고 봤더니 사장이 기어코 직원들의 임금도 다 떼먹고는 야반도주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회사는 인테리어를 하는 회사였는데 솔직히 이 업계가 많이 불안한 건 맞았죠. 하지만 5년이란 시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게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도망가 버리다니 너무 충격적이었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이 조금 떼인 거라면 크게 상관없었겠죠. 하지만 사장과는 형 동생 하면서 제가 부사장 직함을 달고 있었고 공사했던 곳에서 대금 지급이 갑자기 미뤄졌다면서 급하게 융통한다며 제게 3천만 원을 꺼갔던 상황이었습니다. 남들에겐 적다면 적은 돈이겠지만 저에겐 정말 큰 돈이어서 충격이 어마어마했죠. 게다가 돈도 돈이지만 제 성격의 모든 사람들을 기피하면서도 외동인 제게 거의 유일하게 친형같이 생각했던 사람이 또 저를 배신하게 된 거였습니다. 저도 환장을 노리신데 직원들은 제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더니 시간이 갈수록 저를 다그치면서 몰아붙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러다가는 저도 공범으로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빚쟁이들이 올지도 모르니까 얼른 경찰에 신고부터 하자고 설득하고 신고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서 몇 주가 지나도록 사건은 진척이 없었습니다. 이미 사장놈은 오랜 기간 동안 도주를 계획했던 건지 해외로 출국했는데 잡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너무나도 절망적이어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는 큰 사고라도 치겠다 싶어서
저는 무작정 지갑만 챙겨서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그냥 모든 걸 다 잊고 싶었고 전 재산을 날린 것도 아니니까 차근차근 다시 시작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제주도에서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한 펜션에서 숙박을 하게 되었죠. 사실 그때는 아무리 마음을 차분하게 먹으려고 애써봤지만 도저히 정신이 온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기분이 너무 심란해서 생애 처음으로 펜션에서 숯불 바비큐를 준비하고는 소주만 연신 들이부으면서 청승맞게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조용히 저기 오라며 저를 부르더군요. 저는 갑자기 들린 여자 목소리에 어버버대면서 깜짝 놀라고 말았죠. 그 모습을 보더니 여자 2명이 저를 쳐다보면서 제가 놀라는 모습이 웃겼던 건지 웃음을 겨우겨우 참아가면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민망해서 얼버무리면서 대답을 했더니 자기네들이 해녀 체험을 하고 왔는데 둘이 먹기에는 너무 많고 버리기엔 아깝다면서 혹시 해산물 좋아하면 좀 나눠줄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여자랑 대화를 하는 것조차 너무 소심했던 성격인지라 그녀의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생각이란 필터를 거치지도 못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나눠준 해산물도 같이 구우면서 주위를 둘러봤더니 펜션에 묵는 사람들이 저와 그 2 여자밖에 없는지 엄청나게 조용하더라고요. 뭔가 뻘쭘하게 혼자서 소주를 마시면서 먹고 있는데 제가 해산물을 줬던 여자가 말을 걸더라고요. 제주도에 혼자 여행 오신 거냐며 너무 낭만적인 것 같다고 하면서 혼자 심심하시지 않냐고 괜찮으면 자기네들이랑 같이 마시는 거 어떻겠냐고 묻더라고요. 평소에 저였다면 절대로 합석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어릴 적 짝사랑했던 여자 이후로 처음으로 제 눈에 너무 쏙 들어오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술도 많이 마셔서 조금 취한 상태였기에 어디서 나온 용기였는지 그러자고 대답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그녀들과 저는 합석을 해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2은 친자매였고 어제 숙소에 도착을 했고 일주일간 머물다가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열흘 정도를 예약한 상태라고 했더니 잘 됐다면서 그러면 지내는 동안 잘 지내보자고 먼저 손을 건네더군요. 저는 너무 쑥맥처럼 쭈뼛거리며 손을 마주 잡고 인사를 했고 술이 취하면 취할수록 2 자매와 저는 재미난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말로 나와버렸습니다. 사실 혼자서 괴로움을 삭히려고 왔는데 혼자 있을 때는 더 괴롭더니 지금은 괴로운 게 다 잊혀지고 너무 즐거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언니였던 제 이상형의 그녀는 무슨 일이냐고 제게 물어봤고 저도 모르게 그동안의 고충을 푸념하듯이 얘기를 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런 지루하고 재미없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너무 진지하게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생전 처음으로 느껴보는 친절함에 저는 너무 행복했고 설레었습니다. 그렇게 꿈처럼 행복했던 시간을 보내다가 자리를 끝 마치게 되었죠. 다음날 저는 전날 있었던 일에 민망해져서는 만나면 인사를 먼저 건네야 하나? 아니면 아는 척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건가? 온갖 생각과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민들이 무심하게도 밖에 담배를 피러 나갔더니 그녀는 반갑게 저를 보고 웃으며 인사를 하는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여행하러 와서는 하루 종일 주무시냐며 인사를 건네는데 저도 어색한 인사로 답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기로 한 거 잊었냐면서 묻더라고요. 저는 취한 나머지에선 안 될 짓을 했구나 싶었고 괜히 여행 방해되고 싶지 않다며 어제 했던 말은 잊으라고 말하며 재밌게 여행을 즐기라고 했죠. 하지만 그녀는 끝내 고집을 피우더니 결국 그날 하루 종일 2 자매와 저는 여행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녀들과 저는 같이 붙어 다니며 매일같이 여행을 함께 즐기게 되었고 정말 꿈만 같던 시간은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더군요. 그렇게 2 자매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좀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고작 며칠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저는 그녀에게 더욱 빠져들었고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데 저는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갑자기 제게 포옹을 하면서 덕분에 즐거운 여행이었다고 말을 건네주더군요. 너무 외롭게 살아오던 저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울컥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들을 떠나보내고 혼자서 남은 여행을 보내는데 이건 도저히 여행이 아니다 싶더라고요. 행복한 시간들이 끝나고 나서 또 다시 괴로움이 시작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와 지낸 시간들 덕분에 괴로움은 이미 잊은 지 오래였고 그녀를 또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용기를 내게 되었죠. 평생 혼자서 살다가 연애는 꿈에서조차 생각 못하던 제가 그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진짜 하루 종일 고민을 하다가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두침침한 제 성격과는 다르게 그녀는 반갑다는 듯이 밝게 전화를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조심히 잘 가셨는지 해서 연락드렸다고 하니까 그녀는 그렇지 않아도 조심히 여행 잘 마쳤는지 궁금했다고 되물어 봐주더군요. 그렇게 몇 마디를 주고 받게 되었고 어차피 제가 말을 잘하는 편도 아니었기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주말에 서울에 일이 있어서 가게 됐는데 시간 괜찮으면 밥이나 먹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잠깐의 고민도 없이 그녀는 그러자고 대답을 했고 약속을 잡은 뒤에 통화를 끊게 되었죠. 얼마나 긴장을 했던 건지 손이 떨리고 등에 땀이 흘러내릴 정도였습니다. 며칠 뒤에 약속 시간에 그녀와 다시금 만나게 되었고 행복한 시간은 또 다시 순식간에 흘러가더라고요. 그날은 그냥 정말 보고 싶다는 생각에 갔던 거지 고백을 하려거나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들어간 와인바에서 와인을 마시다 보니 또 헤어지는 게 너무나 슬프더군요. 저는 그녀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다른 여자들과 달리 제 마음을 알아줬는지 더 이상은 떠보지 않았고 제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녀와 저는 연인이 되었고 남들에겐 힘들다고 하던 장거리 연애가 제게는 너무나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아무리 멀다 한들 그녀를 매주 볼 수 있다는 건 제게는 너무 과분한 일이었죠. 우리는 그렇게 행복한 연애를 3년간 이어갔고 그녀 덕분에 저는 과거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정반대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사람들과 웃으면서 대화도 잘 이어갔고 성실하고 착한 그녀를 따라서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다녔는데 제 마음이 너무 평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졌고 이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가정이라는 걸 꾸려서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달라진 제 스스로에게 결심을 하고 그녀에게 청혼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제 청혼을 받아주었고 저희는 결국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 당시에 아내는 서울에서 처제와 함께 조그만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상의 끝에 제가 이직을 하기로 했고 결혼을 하면서 제가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죠. 아내와 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처럼 그 누구도 부럽지 않게 지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동안 한 차례도 다툼이 없을 정도로 주변에서 누구나가 예쁘게 봐주었죠.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다가 제가 다니던 회사가 또 다시 부도가 나면서 저는 일자리를 또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렇게 불안한 직업을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고민에 빠져들었고 막상 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니 직장 생활에 지쳐 있었죠. 그러다 힘들어하던 중 아내와 더 오랜 시간을 붙어 있고 싶었고 그동안 모은 돈을 보태어서 새로운 식당을 여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회사를 다니던 경험을 살려서 아내가 모르게 직접 발품 팔아서 새로운 식당 자리도 알아보고 양식에 어울리는 인테리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내 일에 흥미를 잃어서 직장에 다니는 건 그만하고 당신과 처제를 도와서 가게를 더 크게 해보고 싶다고 하면서 설명을 해줬죠. 한참 아무 말 없이 지켜보던 아내는 제 선택을 존중해주면서 그러자고 했고 그날부터 저와 아내 그리고 처제는 새로운 식당을 열기 위해서 분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나름 작지만 예쁜 식당을 열게 되었고 기대 이상으로 식당은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제 선택에 있어서 정말 많이 불안했고 걱정도 많았는데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었죠. 아내도 솔직히 오랫동안 해오던 가게를 옮기는 게 불안했고 무서웠는데 저 하나만을 믿고서 그 큰 결정을 바로 내려줬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착한 아내에게 너무 고마웠고 평생을 행복하게 해줄 거란 마음을 제 가슴에 되새겼죠. 하지만 하늘이 너무 원망스럽게도
제 바램과 그 행복은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일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게가 바쁜 탓에 과로해서 그런 거겠지 하며 아내를 안심시켰었죠. 며칠 뒤 정밀 검사를 받아본 결과가 나왔고 의사 선생님은 너무 위험한 위치에 암이 발견되었다고 말하더군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들어봤지. 이런 일이 제 아내에게 생길 줄은 정말 상상조차 못했기에 그 자리에서 바로 눈물이 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말씀 드릴 때가 자신도 가장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서요. 솔직히 말해야 할 것 같다며 아무래도 너무 위험한 수술이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아내분에게도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아내를 처음 만났던 제주도에서 처음 만난 그날 밤이 떠오르고 그동안의 일들이 순식간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저도 모르게 애처럼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아내에게 이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는 게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를 저보다도 잘 아는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눈치를 채더라고요. 펑펑 울어서 알아본 건지 너무 경직되어 있는 저를 알아본 건지 저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해줬습니다. 아내는 괜찮은 척하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무섭고 화도 나고 슬프지만 저를 만나서 그동안 너무 행복했다며 그래도 위험하긴 하지만 끝까지 포기는 하지 않을 테니까 좌절하지 말자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정작 아픈 아내는 저렇게 용기를 내서 힘을 내려고 하는데 도저히 저부터 무너질 수가 없었습니다. 처가댁에 연락을 해서 이 사실을 말씀드렸고 장인어른과 장모님 그리고 처제는 아내에게 찾아와서 미친 듯이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진 건지 애처럼 펑펑 우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고 날이 가면 갈수록 급속도로 야위어가는 아내를 보고 있으니 모든 게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괜히 나를 만나서 아내가 이렇게 아프게 된 것만 갖고 죽을 만큼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서 아내의 수술이 있기 전날 밤 아내와 저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던 건 아내도 제주도에서 처음 본 그날 저에게 호기심이 생겼고 관심이 갔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같이 밥 먹자는 약속을 한 적이 없었지만 일부러 거짓말을 해서 같이 합류해서 여행을 한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제 여행을 방해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고 제가 그날 밤 혼자 있을 때 더 괴롭다고 했던 말이 밤새도록 신경이 쓰였답니다. 제 아내의 성심이 깊은 건 알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가 않더군요. 그러면서 수술이 어려운 건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지금 말을 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자신이 잘못되더라도 제발 당신 탓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시작했던 가게도 자신에겐 너무 행복한 추억이 가득한 곳이니 슬픈 감정보다도 행복한 추억을 떠올리면서 계속 지켜달라고 했죠. 그렇게 밤새도록 저희는 끊임없이 많은 대화들을 나누었고 결국에 제가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던 제 아내는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고 인생이 무너진 듯 슬펐습니다. 솔직히 돈 몇천만 원 사기 당했던 건 정말 세 발의 피조차도 안 될 정도의 괴로움이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죽을 만큼 술을 마셔대기도 해봤지만 다 소용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아픔이 줄어들 수 있을까 싶은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틀어박혀서 지낸 지 몇 주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내성적이던 처제가 집에 들어와서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온갖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언니가 지금 이 꼴을 보려고 그렇게 떠나간 줄 아냐면서 화를 내더군요. 형부 혼자서만 힘든 줄 착각하지 말라며 주변 사람들 생각해서 제발 그만하라면서 화를 내다가 울더라고요. 정말 예전이나 지금이나 너무 이기적인 나쁜 놈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힘들어도 꿋꿋이 버텨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울고 있는 처제에게 다가가서 저도 같이 울면서 미안하다고만 되뇌었죠. 그러다 처제와 함께 밖으로 나가서 같이 술을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게는 이렇게 계속 문을 닫아둘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히 아내 생각에 미쳐버릴 것 같아서 가게 근처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비겁한 짓이란 것 정도는 알았죠.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의 처제도 저와 같은 생각을 말하더군요. 언니 생각에 자신도 가게 근처도 못 가겠다며. 근데 언니가 제게 했던 말을 처제에게도 똑같이 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부탁한다면서 좋았던 추억 가득한 가게를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했답니다. 사실 아내가 왜 그렇게 가게에 집착하는지는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제 처제를 생각해서인 마음도 당연히 있었지만 너무 착한 심성에 그동안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료 급식을 주던 걸 멈추지 않기를 바랬던 거였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착한 여자가 또 있을까요? 사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가게를 가게 된 날 알게 되었습니다. 처제와 저는 아내의 부탁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결심을 했고 다음 날 가게로 나갔습니다. 몇 주간 비워져 있던 가게임에도 불구하고 구석구석 너무 깔끔하게 청소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놓여져 있던 편지가 있었죠. 아내는 가족들과 저에게 너무 많이 미안하답니다. 제게는 평생 행복하게 함께 지내면서 흰머리 나는 것도 보고 싶었고 우리에게 아이도 낳아서 행복한 미래를 꿈꿨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네요. 그러면서 자신을 대신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평온함을 느껴줬으면 좋겠답니다. 스스로 자책하지 말고 세상에 주어진 걸 감사하게 느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다 보면 우리는 또 다시 금방 만나서 행복하게 지낼 거라고 하네요. 처제와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또 한바탕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와 처제는 그동안 상한 음식들을 모두 정리하고 밤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아내의 바람대로 다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들도 하였고 장사를 시작하고서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냈던 것 같네요. 처제는 언니 대신해서 잔소리할 거라며 전처럼 느긋하게 할 생각 말고 제대로 도와달라며 선전포고까지 하더군요. 그러면서 꿀 단지가 뻑뻑해서 못 오는 저를 핀잔 주더니 숟가락으로 치더니 순식간에 열더라고요. 이제는 예전보다 조금은 더 편해진 처제와 열심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네요. 이 글을 쓰면서도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함을 느끼게 해준 제 아내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 마음은 제가 아내를 찾아갈 때까지 영원하겠죠.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거주 중인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파란만장한 제 인생사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조심스레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형부와 같이 살고 있는데 긴 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저 한 여자의 속풀이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2살 차이가 나는 친언니가 한 명 있습니다. 언니는 매사 차분하고 현명했으며 성격도 참 시원시원했었죠. 뚝 부러지는 성격에 공부도 상당히 잘했고 얼굴도 예쁜 외모라 남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성격도 착해서 어릴 적부터 저를 살뜰히 챙겨준 언니가 제 우상이자 꿈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는 겨우 2살 차이밖에 안 되지만 어릴 적부터 언니는 제게 상당히 커다란 존재였던 것 같아 말을 잘 따르곤 했습니다. 공부를 상당히 잘하던 언니는 서울의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서울에서 혼자서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혼자 나가서 자취하며 사는 언니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죠.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좋은 곳에 가는 언니를 동경하며 저도 언니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곧잘 성적이 잘 나왔고 그 덕분에 언니와는 다른 학교지만 나름 서울에 있는 괜찮은 4년제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하고 신났었죠. 그렇게 꿈에 그리던 언니와의 자취 생활과 대학 생활이 너무 기대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철없는 딸년이라고 핀잔을 주셨지만 내심 서울 4년제 대학에 입학한 딸들을 보며 흐뭇해 하셨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학기가 시작되었고 저는 언니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시작하니 이래저래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친구들도 여러 명 사귀게 되었고 술집도 처음 가보고 미팅도 하면서 너무 즐겁게 지낸 것 같아요.
그러다 언니는 졸업을 하고 대기업은 아니지만 업계에서 알아준다는 좋은 곳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지금의 형부를 만나게 되었네요. 언니보다는 2살 위였으니 저하고는 4살 차이가 나는 남자였고 언니와 소개팅으로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환하게 웃으며 내가 연희의 동생이야? 라고 말하던 게 정말 엊그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합니다. 저는 언니와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형부와는 자주 만났어요. 처음에는 여자 둘이 사는 집에 자꾸 찾아오는 게 불편했지만 너무나 좋은 성격에 항상 밝은 미소를 보여주던 형부였죠. 그리고 언니와 같이 어울리며 놀다 보니 언젠가부터 저도 서서히 편해지더라고요. 2사람은 항상 저를 같이 챙겨주었고 식사나 영화 그리고 술을 마실 때도 함께 했어요. 언젠가부터 그게 너무 좋았고 일상이 된 듯이 같이 노는 게 편해졌습니다. 저와 형부는 아는 오빠 동생 같이 아주 편한 사이가 되었던 거죠. 그렇게 처음 겪어보는 재밌는 일상들을 만끽하였고 평범한 대학 생활을 즐기면서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무너질 만큼 충격적인 일이 생겨버렸죠.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의 충격적인 사고 소식을 접해야 했습니다. 언니와 제가 사는 자취방에 오셔서 반찬이며 이것저것 가져다 주시고 시골 집으로 내려가시다 차가 반파되는 큰 사고가 났습니다. 여자들끼리 사는 집이 이게 뭐냐며 투덜거리셨던 엄마와 애들한테 잔소리 그만하라는 아빠. 그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셨어요. 부모님 2분 다 그 사고로 인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저희 자매는 너무나도 슬픈 그 현실을 어린 나이에 모두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형부는 장례식장에서 언니의 남자친구라고 주변 분들에게 소개를 하였고 저희 부모님의 마지막 장지까지 함께 해주었습니다. 목 놓아 울다가 너무 힘들어 지치면 형부가 달래주었고 무엇이라도 먹으라며 밖에서 죽까지 사와서 저희들을 챙겨줬었죠. 형부에게 너무 고마웠고 그때부터 많이 의지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부모님을 보내드리고 나니 저희는 졸지에 고아가 되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에 겨우겨우 버티면서 대학 생활을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된 저에게도 어느 날 한 남자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제 전 남편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부와 언니에게 많이 위로받고 기대면서 살았지만 그걸로 제 마음이 채워지기에는 부족했었나 봐요. 자상하게 다가와서 제 말을 잘 들어주던 그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되었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 남자에게 제 삶을 기대고 많이 의지하게 되었었죠. 그러다 보니 집에 들어가지 않고 외박을 하는 횟수도 점점 늘게 되었고 안 그러던 제가 갑자기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자 언니와 형부에게 혼도 많이 났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그만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어리다면 어린 그 나이에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미친 짓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물론 지금 제 인생 누구보다 소중한 제 딸아이가 없길 바란다는 뜻이 아니고 전 남편만 되돌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남자를 많이 의지했고 사랑했었기에 미래가 행복할 거라 꿈꾸고 아이를 낳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예정에 없었던 결혼을 급하게 하기로 한 거였죠. 그래서 저는 언니와 형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정신이 있는 거냐며 많이 혼났었던 것 같습니다. 잘 살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계속 해줬지만 그게 말처럼 쉽게 될 리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 2사람은 저를 많이 설득하려고 했죠. 하지만 뱃속에 제 아이가 있었기에 되돌릴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알았고 결국 제 의견을 따라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견례부터 참 쉽지 않더군요. 그날부터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언니와 형부가 상견례 자리에 나와주었고 어른은 없냐며 대놓고 무시하던 시댁. 그리고 그런 경험을 처음 하면서 괜찮은 척하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댁의 비위를 맞춰주던 형부. 매사에 정확하고 똑 부러지던 제 언니도 저를 위해 성격 죽이고 이리저리 무사히 상견례를 끝마쳤네요. 남자친구와 저는 어린 나이에 목돈이 없었기에 시댁에서 마련해주신 15평 남짓되는 빌라에서 아이를 출산하였고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꿈꾸던 결혼 생활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연애하던 시절에는 항상 저를 착하게 대해주던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난 뒤 마치 다른 사람처럼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잦은 음주와 외박 그리고 저에게 욕설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벌어지는 실수라 생각되어 넘어갔지만 그게 점점 도를 넘어서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제게 몹쓸 짓까지 하더군요. 부모가 없어 네가 개념이 없다며 욕을 하고 언니와 형부까지 싸잡아서 욕을 했습니다.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그 얘기를 듣고 있자니 서름에 복받쳐서 아이를 안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언니와 형부에게 제 상황을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잘 살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치고 강행했던 이 결혼. 지금 제가 이런 대접을 받고 힘들게 산다는 사실을 안다면 언니와 형부가 너무 슬퍼할 걸 잘 알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중 언니와 형부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당시 많이 힘들고 지친 마음이었지만 누구보다 그 둘의 결혼을 축복했기에 밝게 웃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불행한 일상이 2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의 폭언과 만행은 점점 더 심해졌고 어느 날부터는 술집 다니는 여자와 외도를 하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많이 믿고 결혼한 사람이었기에 그런 현실들이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 사람과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혼하고 나가면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직 이렇게 조그마한 딸아이와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셨으면 내가 돌아갈 곳이 있을 텐데 하는 슬픔에 잠겼죠. 그러다 힘들어 지쳐 딸아이를 데리고 언니를 보러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저는 아무런 일 없다는 듯 언니와 식사를 했고 평소대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언니와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형부가 퇴근하여 집으로 들어왔고 저를 보며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언니네 오게 되면 딸아이 선물도 챙겨서 들어오게 미리 얘기 좀 하라고 하는 형부. 이렇게 정감 있는 인사를 해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 남편에게 밀쳐져서 넘어지다 찢어졌던 부분을 건드렸고 저도 모르게 비명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형부는 깜짝 놀라서 뭐냐고 왜 그러냐고 계속 물어봤죠. 저는 사실대로 말할 수 없어 눈을 못 마주치고 있는데 걱정을 해주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도 모르게 서름에 복받쳐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감지한 건지 형부는 제 몸을 계속 살폈고 눈에 띌 만큼 표정이 급격히 경직되면서 변해갔습니다. 형부는 남편놈이 이런 거냐고 솔직히 말해보라며 저를 다 그쳤고 저는 아니라고 계속 부인했지만 하염없이 나오는 눈물이 제 말이 거짓이라고 저를 대신해서 대답해 주었죠. 결국 그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을 했고 형부는 화를 내면서 그 늦은 시간 저를 이끌고 저희 집을 찾아갔습니다. 술을 좀 했는지 소파에 누워서 뒹굴고 있는 남편을 사정없이 멱살을 잡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사람 새끼냐고 어떻게 여자한테 그럴 수 있냐며 계속 욕을 했죠. 남편은 그러다 넘어지면서 가구에 부딪혔고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부는 그때부터 정신이 조금 들었는지 잠시 숨을 고르더라고요. 일단 이 상황이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 형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는데 갑자기 남편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처제 어디 가서 이런 대접받을 나이 아니라고. 제발 잘 좀 대해주면 안 되겠냐고. 내가 실수해서 다쳤으니 속 풀릴 때까지 자신을 때리라고 하더군요. 제발 부탁을 한다면서 말이죠. 남편은 그런 형부와 울고 있는 저에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 그 이상의 온갖 욕설을 뱉으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일단 상황은 종료되었지만 절대 합의는 하지 않겠다는 남편 때문에 형부는 결국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형부가 절대 말해주지 않아 그 후 어떤 처벌이 이뤄지게 됐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은 뒤로 저는 확실히 남편과 정리를 할 수 있었고 이도 저도 갈 곳이 없던 저와 딸아이에게 언니와 형부는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염치는 없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저는 결국 언니와 형부와 같이 살게 되었고 차근차근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를 했고 이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혼 과정이 생각보다 참 복잡한 게 많더라고요. 저 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던 형부는 저에게 걱정 말라며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제게는 그때 형부와 언니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는 예전 처음 형부를 만났을 때처럼 저와 언니 그리고 형부, 거기에 제 딸아이까지 나름 행복한 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아주 어려서 그간의 일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마냥 이 상황이 당연한 일상인 듯 해맑게 커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행이었죠. 이때쯤 아이가 3살이 되어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었고 저도 작지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공을 살려 작은 디자인 업체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이 회사가 프리랜서처럼 집에서도 일을 할 수 있었기에 아이를 키우는 저에게는 딱 알맞은 직장이었거든요. 급여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빨리 목돈을 모아서 이 집에서 독립하기 위해 이 악물고 일했던 것 같습니다. 회사 몰래 아르바이트 짬짬이 해가면서 아이도 챙기고 일도 병행하는 그런 정신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왜 저에게는 이런 시련들이 몇 번씩이나 이어졌는지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디자인 회의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회사에 있어야 할 형부가 잔뜩 어지럽혀진 집안 식탁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마시던 소주들이 널브러져 있었고요. 너무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 물었지만 형부는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식탁 위에 올려진 이혼 서류를 발견했고 그 서류에는 언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물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에 형부가 하는 말이 언니와 이혼하게 되었답니다. 언니는 집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어요.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니요. 계속 형부에게 물었지만 형부는 그냥 이혼할 거니 그렇게 알라고만 얘기했고 다른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일단 아이를 챙겨야 했기 때문에. 대화는 그렇게 끝났고 바로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무슨 일인지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언니를 다독였습니다. 언니와 만났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니는 정말 미안하고 몹쓸 짓인 걸 알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말하더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말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똑순이 언니가 형부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뭐라고 욕도 나오기 전에 언니의 뺨부터 때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거리냐고. 형부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내가 잘못 들은 거 맞다고 말하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런 언니는 그저 미안하답니다. 저를 끝까지 챙겨주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떠나게 되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더군요. 그렇게 저희들을 위해 잘해준 우리 형부가 너무 불쌍해서 저는 정신을 차리고 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너는 내 언니도 아니고 2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내가 너 대신 형부를 끝까지 지켜줄 거니 꺼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자리를 나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아프게 이혼했는데 그렇게 믿었던 언니가 제 전남편처럼 인간 같지도 않는 짓을 저지르다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말없이 형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없었어요. 저도 딸아이와 함께 얹혀 살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저 위로를 해줄 뿐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형부는 며칠 동안 출근도 하지 않고 술만 마시며 지냈습니다. 그걸 보다 보니 저는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언니 대신 집안일을 더욱 더 살뜰히 챙겼고 가사, 육아, 일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것보다 형부의 충격이 더 걱정되어 힘들다는 생각도 못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형부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는데 1억 원이 수표로 들어있었어요. 그러며 하는 말이 같이 아파트 들어가려고 모아두었던 돈인데 이제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이 돈 가지고 나가서 자기 걱정 말고 행복하게 살라고 합니다. 여기에 계속 있기 불편하지 않겠냐고. 어차피 끝까지 저랑 제 아이 데리고 가려고 했었기에 그 몫을 나누어 주는 거라고 하더군요. 힘든 그 와중에도 제 걱정을 하고 있었다니 눈물이 나서 펑펑 울어버렸어요. 그리고 형부를 꼭 안아주며 내가 같이 지켜줄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당분간 곁에 있게 해달라고.
형부가 정신 차리면 내가 알아서 나갈 테니 이 돈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형부도 감정이 복받쳤는지 목 놓아 울었고 알겠다면서 고맙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저희 딸아이 형부까지 비록 임시지만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형부는 바랄 게 뭐 있냐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며 언니와 조용히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착한 사람을 상처받게 만드는지 언니가 너무 미웠고 형부에게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부모님의 사고 그리고 혼전 임신과 이혼 또 믿었던 언니의 충격적인 배신까지 무려 3가지나 되는 큰일을 연달아 겪었습니다. 형부는 이혼을 한 뒤로 정신을 차리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많이 의지를 해가며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언니가 떠난 충격을 온전히 떨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슬픔이 어느 정도 가셨을 무렵 작은 월세방을 얻어서 나간다고 형부에게 말했죠. 어느 정도 일상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서 제가 살 길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더니 여기가 너희 집인데 어딜 가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이제 우리 가족인데 어딜 나가냐고요. 끝까지 서로 의지하자며 저를 붙잡더라고요. 형부를 위해서도 이건 아니다 싶어 완강히 거절했지만 이런저런 실랑이 끝에 형부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형부의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서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만든 이상한 가족 구성원이 되었지만 나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에 살고 있는 곳보다 조금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도 했고요. 남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신경 쓰지 말라고 늘 본인보다 저를 신경 썼어요. 아이 유치원 행사에도 애비 없는 자식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아빠처럼 참여해주고요. 남들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이상한 관계는 절대 아닙니다. 사실 저조차도 나름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사는 이 순간이 영원할 것 같진 않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형부와 떨어져 이곳에서 떠나야 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지금 당장은 현재에 충실해서 행복하게 지내보려고 합니다. 길다면 긴 시간에 많은 일들을 모두 담아 보려다 보니 많이 횡설수설한 것 같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32살 남자이고 제겐 결혼한 지 3년이 된 아내가 있습니다. 20살 풋풋한 대학교 시절 제게 눈에 띄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당연히 제 눈엔 가장 예뻤을 뿐더러 뭔가 남들과는 달리 털털한 여자였죠. 화끈한 성격으로 리더십이 있었고 평소에는 남을 배려를 잘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에 반해서 고백을 했고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보통 조신한 느낌이 전혀 없는 와이프 성격이어서 고백을 했음에도 걱정이 됐습니다. 서로의 자존심이 부딪혀서 싸움이 잦지 않을까 생각했죠. 하지만 오히려 우리 둘의 성격은 정반대이다 보니 서로 이해를 잘해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와 저는 7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교제를 해왔는데 크게 싸운 적이 5손가락 안내 꼽을 정도로 싸운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 1년도 채 안 됐을 때 저는 군대로 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짧게 만났음에도 제 아내는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결같았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군대에 가게 되면 대부분의 여자들이 그러듯 제 아내도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는 남자들 사이에서 항상 인기가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인기가 많았음에도 단 한 번도 다른 남자에게 한눈도 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에 또 다시 반했고 그때 다짐을 했죠. 이 사람과는 평생을 함께 하고 싶다. 빨리 자리를 잡아서 꼭 결혼을 해야겠다라고요. 그렇게 저는 무사히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하루라도 빨리 제 아내와 함께 지내고 싶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항상 전액 장학금을 받고서 졸업을 했고 안정된 직장에 취직한 뒤에 제 아내와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던 제 아내와 결혼을 하고 3년 동안은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재미있는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비모가 전해졌습니다. 장인어른께서 교통사고로 인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죠. 항상 인고 부부 같았던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저에게 존경의 대상이셨습니다. 장인어른은 건망증이 심한 장모님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생 책임지실 거란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죠.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며 등산도 꾸준히 하시고 식단 관리까지 할 정도로 자기 관리가 철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은 제게도 아들처럼 대해주셨어요. 삶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 부부간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조언을 해주셨죠. 그런데 그런 훌륭하신 분이 뺑소니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다니 정말 너무 많이 슬펐습니다. 그렇게 장인어른을 떠나보낸 저희 부부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외동딸인 제 아내는 장모님께서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된다고 하였고 마음이 추스러질 때까지 저희와 같이 지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저를 아들처럼 잘 챙겨주신 장모님이셨기에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과 저희는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제게 항상 고맙다며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평소 잠이 많은 아내 때문에 아침을 못 먹고 출근을 했었지만 장모님 덕분에 아침을 거르는 일이 없어지게 되었죠. 장모님은 하루 종일 일을 하려면 아침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현명하시고 사위를 아들처럼 잘 대해주시던 장모님이셨는데 또 다시 저희 부부에게는 참담한 일이 생겼습니다.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던 저희에게 들려온 충격적인 소식은 장모님의 건망증이 점점 심해지면서부터입니다. 어느 날 제게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댁에 장모님께서 지금 길을 잃어버리셔서 파출소에 와 계시다고요. 아내에게 전화했는데 받지 않아서 제게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래서 그 길로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파출소로 달려갔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장모님은 마트에 장을 보러 가셨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길이 생각이 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병원으로 장모님을 모셨고 아내에게 연락해서 병원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아내와 저는 검사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장모님께서 치매가 발병하셨다고 했고 저희는 정말 또 다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장모님의 병세는 급속도로 악화가 되더라고요. 평소처럼 거실에 TV를 보고 있는데 장모님께서 저를 사위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대뜸 남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처음에는 치매 증상이 오래 지속된 게 아니셔서 장모님은 말 실수를 했다면서 제게 미안하다고 몇 번을 사과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장모님의 모습이 슬프고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께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지면 어쩌면 좋을지 아내와 상의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는 동창회 모임을 가게 되어서 저녁에 장모님과 제가 단둘이 있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과 사이좋게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치매 증상이 찾아왔던 장모님은 저에게 또다시 여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게 뽀뽀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치매 증상이 와서 저한테 여보라고 부르면 제가 돌아가신 장인어른인 척하면서 맞춰드리기는 했지만 장모님이 저한테 뽀뽀까지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장모님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뽀뽀하는 장모님을 막으려고 최대한 애를 썼지만 힘이 워낙 좋으셔서 피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평상시에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장모님이었다고 해도 존경하는 장모님이고 제 아내의 어머니인데 그런 분이 저보고 여보라고 부르면서 뽀뽀를 하려고 하니 정말 부담스럽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다행히 그때 때마침 제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고 당황해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뛰어 들어오더라고요. 아내도 너무 놀랐는지 장모님을 떼어내며 엄마 정신 차려 징그럽게 무슨 짓이야 라고 말하는데 내심 치매로 힘들어하시는 장모님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아팠고 속상하더라고요. 평소 저를 아들처럼 생각해 주신 분인데 이제 저를 못 알아보시고 장인어른으로 착각하고 계시니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얼마나 힘드셨으면 저렇게 하실까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후로 한동안 치매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장모님은 이제 원래의 모습이 사라지셨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은 볼 수가 없었고 치매 증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우리 사위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 우리 서방, 우리 여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장모님께서 저를 보고 남편이라고 생각해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런 장모님을 보면서 제 아내는 매일 밤마다 혼자 숨어서 울기만 하네요. 저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슬픈데 제 아내는 오죽할까요? 갑자기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곁을 떠나가고 의지하던 어머니는 갑자기 치매 증세가 발병하셨으니요. 아내는 엄마가 아이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고 슬프다고 했고 그런 엄마 때문에 제가 매일 힘들어하는 것 같다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매일같이 사과를 하네요. 저는 진심으로 괜찮다고 생각해서 아내에게 괜찮다고 말하지만 아내는 장모님을 요양원으로 보내서 모시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요양원으로 보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제게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예쁜 아내를 힘들게 키워주신 훌륭한 분인데 고작 치매라는 병 하나가 걸렸다고 해서 쓸쓸하게 요양원에서 지내게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단호하게 아내의 제안을 거절했고 제 고집으로 인해 장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밤에 제가 일찍 잠들어서 안방에서 혼자 자고 있었는데 아내가 잠시 마트에 간 사이에 장모님께서 제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뭔가 감촉이 느껴져서 눈을 떠보니 장모님께서 제게 키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방이 어두워서 제 아내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대뜸 이런 적이 없었기에 저는 다시 자세히 보니 장모님이더라고요. 그때는 얼마나 놀랐던지 모르겠네요. 저는 깜짝 놀란 나머지 그런 장모님을 밀치면서 저도 모르게 무슨 짓이에요 라며 화를 벌컥 내버렸습니다. 제 화난 모습에 장모님은 결국 아이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는 마트를 다녀오고 나서 장모님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더군요.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어떻게 된 일인지 차분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충격받은 아내는 한동안 실성한 사람처럼 펑펑 눈물을 흘리기 바빴고 그날 밤 제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러다간 일이 더 커질 것 같다며 제발 요양원에서 모시자고 애원을 했습니다. 아내는 만약 자신이 혼자 사는 미혼이었다면 장모님을 요양원에 보내지 않고 본인이 치매 걸린 엄마를 케어했을 거라고 하며 지금 결혼한 입장에서 저와 계속 마찰이 일어나다 보니 도저히 지금처럼 다 같이 지내면서 모실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애원하는지 알았죠. 그래서 저는 도저히 고집을 부릴 수 없어서 아내의 뜻에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저 또한 고민은 많았습니다.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사실이 있었죠. 아내가 없을 때마다 장모님은 저에게 몰래 다가오셔서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우리 딸 혼자라 외로울 텐데 아이 한 명 더 가지는 거 어때라고 물으셨고 제가 방심한 사이에 엉덩이를 만지기도 하고 갑자기 스킨십을 하셔서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아무쪼록 아내와 저는 어쩔 수 없이 장모님을 요양원으로 모시기로 했고 기왕이면 일반적인 작은 요양원이 아니라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큰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건망증이 심할 때부터 미리 들어놓은 보험이 몇 개가 있기도 했었고 아내와 제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기에 좋은 요양원에서 모시는 것 정도는 크게 부담이 되진 않았습니다. 좋은 조건들의 요양원을 선별하는 건 꽤 시간이 들었고 요양원에 들어가는 절차도 있었기에 저희가 원한다고 바로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마칠 때까지 며칠 정도는 장모님과 저희는 같이 지냈습니다. 이 사실을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지내는 장모님을 보고 있자니 저는 계속해서 마음이 쓰고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장모님과 아내를 위해서라도 요양원으로 들어가서 지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요양원에 들어가기 하루 전날 또 다시 대형 사고가 터져서 아내가 쓰러질 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모님은 원피스 잠옷을 입고 거실로 나오셨고 갑자기 저에게 오늘 자신과 함께 자면 안 되겠냐고 요구하는데 저는 너무 놀래서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밀쳐버리고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지난번처럼 키스를 하려고 했고 당황한 저는 또 다시 장모님을 밀치면서
화를 내고야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화를 내도 장모님이 울지도 않고 억지로 키스를 하려고 고집을 부리시는데 역시나 힘이 좋으셔서 뿌리치기는 게 정말 힘들더군요. 결국 아내까지 달려들어서 장모님을 어렵게 떼어낼 수 있었고 장모님은 말리는 아내를 보고 도대체 내가 뭔데 우리 사이를 갈라놓냐고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질투가 나서 그러냐며 욕을 해대면서 아내의 뺨까지 때리시더라고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고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다 보니 너무 무섭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던 자상하고 고운 장모님이 이렇게까지 변하는 걸 보니 정말 다른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엄청 당황해하면서 울면서 가만히 서 있는데 저는 그런 아내를 데리고 안방으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사고가 크게 한바탕 벌어지고 난 뒤 장모님을 진정시키느라 몸도 마음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다음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모님을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눈치를 채셨는지 갑자기 우시면서 자신을 두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돌아서는데 정말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장모님 보고 싶어서 찾아뵙는데 아직도 저를 보고 남편이라고 부르며 왜 자신을 두고 갔냐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면회를 가고 집에 가려고 하면 제발 나 좀 데리고 가달라고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내도 저도 찾아뵐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찢어지지만 아내가 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찾아뵀지만 아내는 도저히 적응이 안 되는지 그런 장모님을 볼 때마다 울기 바쁘네요.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지 마음이 추스러지지도 않았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장모님이 바로 치매가 걸리셔서 아내 입장에서는 심적으로 정말 많이 지쳐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계신 제 어머니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며 연락을 드릴 때마다 제 아내를 잘 위로해주라고 항상 말씀하시네요. 참 맞는 말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안 좋은 일들이 한순간에 벌어질 수 있을까요? 저도 마음이 이런데 제 아내는 외동딸이라 같이 슬퍼할 형제 자매도 없어서 안쓰럽습니다. 생전에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항상 금술이 좋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고 부부의 금술이 너무 좋으면 아이가 잘 안 생긴다는 미신에 걸린 듯 장인어른, 장모님은 결혼한 지 거의 6년 만에 정말 어렵게 제 아내를 가졌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금은 아내가 튼튼하고 건강해서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태어났을 당시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엄청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건강을 회복시키느라 고생을 하셨고 애지중지 키운 소중한 딸이었기에 평소에 제 아내와 장모님은 너무나도 사이가 각별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게 되니 딸의 입장인 아내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게 직접적으로 말로 표현하진 않지만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웃음도 사라졌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저는 사위일 뿐인데도 이 글을 적으면서 장인어른 생각과 장모님의 생각에 눈물이 나네요. 정말 누구보다 정정하셨었고 항상 웃음 넘치고 화목하기만 했던 부부셨는데 이런 현실이 일어났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쪼록 장모님께서 아무리 난감하고 감당하기 힘든 일로 저를 당황스럽게 하셨지만 저를 아들로 생각해 주시고 잘해주신 모습들이 제 어머니 같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주 장모님을 찾아뵐 생각이고 제 친어머니를 모시듯 잘 보살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예쁘고 멋진 사람으로 키워주신 은혜에도 정말 감사드리고 있고요. 왜 착하고 고우셨던 우리 장모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는지 가끔은 가슴이 미어 터지네요. 치매는 유전도 심하고 어린 나이에도 올 수 있다고 하니 제 아내에게는 결코 그런 일이 없도록 옆에서 든든히 지켜주려고 합니다. 두뇌회전에 좋은 일들도 계속해서 많이 할 거고 앞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려고요. 그리고 제게 좋은 말씀을 많이 남겨주신 장인어른의 마음도 본받아서 제 아내와 장모님을 지켜줄 겁니다.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벌어지지 않는 일이겠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치매 증세로 인해 곁에서 고생 중인 가족분들의 노고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치매로 인해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